부동산 투기와 전쟁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분당구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팔린다면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줄지 주목되는데요. 한편 연일 달리고 있던 코스피 오늘 7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하면서 한풀 꺾였습니다. 관련 내용 이인철 참존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었던 아파트, 분당구의 아파트였는데 시세보다 좀 싸게 내놨다고요? 이게 언제 구입했냐면 네. IMF 당시. 꽤 IMF 오래됐군요. 29년 됐습니다. 네. 29년 됐는데 분당구에 있는 이 아파트 전용 면적 164제곱미터, 평형으로 따지면 한 58평형. 네. 구입할 당시에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IMF 때문에 굉장히 쌌을 것 같은데. 3억 6,600만 원에 네. 부인과 공동 명의로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정부는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투자 자산, 증시나 건전한 쪽으로 좀 유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당근과 채찍을 내놓고 있는데 네. 특히 다주택자와의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5월 9일 D-Day 정해놓고 이때까지 팔아라고 압박하고 있고 심지어는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반격이 나온 거예요. 지금 대통령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 있지 않느냐. 똘똘한 한 채 있다. 똘똘한 한 채 있다. 왜 그건 가만히 놔두고 계속 1주택자부터 이제 압박을 하느냐라는 이제 논란이 있으니까 27일 오늘 이제 이걸 이제 시세보다도 낮은 시세로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 물건이 지금 보니까 한 31억 원에서 32억 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실제 매물로는 한 29억 원 선의 매물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청와대의 설명은 뭐냐?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의지를 대통령이 국민께 몸소 보여주려는 의도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1주택자인 대통령이 매물로 내놨다. 그것도 시세보다 싸게. 이건 시장에 어떤 의미를 줄까요? 청와대 근무하신다면 어떡하겠어요? 나도? 팔라는 말보다 더 무서워요. 네. 팔라는 말보다 대통령이 몸소 1주택자이면서도 내놨어요. 네. 특히 여기는 분당에 있는 아파트들 가운데 1기 선도지구, 재건축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손꼽힌 지역입니다. 그렇죠. 가격 상승 탄력이 더 붙을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매물을 내놨다라는 상징성이 있는데 저는 가장 이제 아마 이제 불안한 게 정부 고위관계자들, 네. 청와대 고위관계자들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꽤 있으니까 아마 이들이 매물을 은근슬쩍 보이지 않게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가 이렇게 지금 대통령마저 똘똘한 한 채를 내놨어. 이 상징적 의미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티게 들어간 다주택자들은 물론이고 1주택자인데 거주하지 않은 투기 투자 목적의 매물도 좀 내놔라라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대통령조차도 재건축 이후에 오히려 우리 통상적인 이념으로는 재건축 위에 가격 더 비싸죠. 이런 생각을 좀 깨려는 의지가 충분히 엿보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월 9일 D-Day 정해져 있죠. 그 이후에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게 되면 3주택 이상 보유하신 분들은 과세가 크죠. 무려 82.5% 양도 차익의 거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사인은 해야 돼요. 계약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잔금이나 등기까지는 넉 달에서 6개월 유예를 해줬지만 계약을 하지 않았다, 계약이 5월 10일 이후로 밀려졌다라고 하면 팔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그 4월 중순 하순까지는 굉장히 급매성,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좀 더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매물로 내놨기 때문에 바로 판매는 되지 않았지만 만약 29억대 이 돈을 받게 되면 이 돈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투자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혹시 그쪽으로 다시 투자하실라나요? 맞아요. 지금 보면 네. 우리 증시가 계속해서 미증시 떨어져도 거의 영향 안 받고 올라온 오늘 7거래일 연속 상승하다가 좀 브레이크가 걸리긴 했지만 장중에 상승을 시도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데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반도체 지난해 5만 원대였는데 7만 원, 8만 원, 10만 원, 지금 20만 원이잖아요. 너무 비싸 이런 너무 생각도 비싸.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대통령이 지난해 코스피 5천 공약할 당시에 ETF를 들었어요. 코스피 수익률을 추정하는 ETF 2천만 원, 코스닥 150 지수를 추정하는 ETF 2천만 원 넣었어요.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어제 기준 100% 넘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154%. 네. 코스피는 154%, 코스닥은 71%. 둘이 평균 내면 얼마냐? 평균 내면 보통 한 120%가 넘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 2천만 원, 4천만 원 투자해서 만일 어제 기준으로 환매했다라고 하면 4,500만 원 가량 번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이번 과연 이제 청와대 설명입니다. 청와대 설명이 그러면은 집을 많이 계약하게 되면 왜냐하면 실수요자들은 매력적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가격보다도 낮은 매물이니까 누군가는 매수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거래가 체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 남은 돈을 어떻게 굴릴 거냐에 대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다시 한번 이제 ETF 상장지수 펀드를 이 판매 대금으로 투자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동산 회사는 이제 이런 자금을 가능한 하면 이제 증시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는 정말 조짐이 보여요. 실제로 지금 서학개미는 당근책도 있어요. 올해 1분기까지 미국 주식 매도하고 적어도 국내 주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매도한 금액이 5천만 원까지는 네. 양도세 비과세 해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 한 달 동안 서학개미가 모처럼 만에 네. 미국은 지금 증시가 좋지 않습니다. 제자리 걸음하거나 나스닥은 마이너스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코스피 50% 가까이 올랐고요. 코스닥도 25% 올랐기 때문에 서학개미가 올해는 야, 미국이 아니라 국장인가? 라고 의심을 하고 있을 정도로 한 3.5% 정도 미국 비중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직 완전히 돌아왔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지금 증권사들 가운데 국내 증권사들보다는 오히려 외국계 증권사들이 더 난리를 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짐이 보여서 아마 대통령이 만에 하나 진짜로 판매 매각 대금을 ETF를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 네. 이건 상징성이 좀 커요. 야 그러면 야 나도 해볼까? 네. 이런 마음을 들 수 있어요. ETF 시장 엄청 커졌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또 하나는 어젯밤에 SNS가 이재명 대통령이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 즉 거주용은 아니고 네. 투자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에 네. 야, 지금 뭐 이 종부세를 굉장히 강화했거든요.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걱정이 뭐냐? 야, 나는 그냥 은퇴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주택값이 오른 거야. 근데 이것 때문에 나한테 과도하게 세를 매기면 나는 지금 연금 받다가 이 세금으로 보유세로 더 나가 이런 불만 때문에 1주택자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세금 감면 혜택이 좀 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주 지역이 이 규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1주택자한테는 양도세를 최대한 적어도 10년 동안 거주하고 10년 동안 보유를 했다면 양도소득의 최대 80%까지 깎아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게 너무 과도한 게 아니라 특히나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나는 다른 데 살면서 투자나 투기 목적이었다면 이것조차도 세금과 금융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아마 이 때문에 아마 이제 본인의 주택까지도 이제 매물로 나온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선진국 수준까지. 선진국 수준에 부합하는 부담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지금 그전에는 사실은 야 지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라는 스탠스였다면 네. 지금은 아마 지방선거 이후에는 보유세, 특히나 고가주택에 대한 부유세 굉장히 높아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주택과 관련해서 이 부동산과 관련된 대책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엔 증시 상황 앞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증시 상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올라도 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계속 올랐는데 오늘 잠깐 쉬었어요. 맞습니다. 와 저는 이제 오늘 장 보면서도 그랬지만 정말 올라가려는 힘이 굉장히 응축한 에너지가 강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네. 돈을 정말 영끌하고 있어요. 일단 예적금 깨는 건 기본이에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쓰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은행장, 증권사에서 돈 빌리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가상자산에서도 돈 빼고 있어요. 네. 가상자산 거래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일부는 주택담보대출 받은 걸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외국인이 오늘 7조 1천억 원 매도했어요. 어제도 한 10여 조 나갔잖아요. 빙고. 네. 이러면 이거 역대 최대예요. 외국인이 하루 만에 7조 원 넘게 국내 주식을 판 적이 없습니다. 이걸 누가 받아들이고 있냐? 6조 원어치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들 매수 자금의 거의 절반은 개인이에요. 왜냐하면 네. 직접적으로 삼성전자, SK 사느니 야 지수에 투자하자. 반도체 ETF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게 금융투자협회로
통계가 잡히는데 아하. 그 대부분이 개인 자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지금 외국인의 매도를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엎어졌을 때 좀 덜고 가자.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엔비디아가 실적은 좋지만 미증시에서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어. 5% 넘게 떨어졌거든요. 네.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이 5% 넘게 떨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이 단기 불확실적인 심리적인 충격과 더불어서 사실 외국인이 지금 팔아도 수익이에요. 이득이에요. 왜냐?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삼성전자 비중을 늘려왔는데 네. 올해 들어서 차익 실현 매물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 계속해서 이러다 보니 이제 오늘 장중 변동 커졌어요. 그렇죠. 5,150선까지 밀렸다가 5,330선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가량 하락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현물만 매도한 게 아니라 선물도 매도하고 있다는 건 이거 그다지 좋은 징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버티고 있다. 저는 제2의 동학개미 운동. 지금까지 개인이 외국인과 맞서서 승리한 적이 딱 한 번 네. 있거든요. 그때가 좀 떠오르는 예. 앞서서 이제 6,000대인데 5,000대까지 너무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5,300대라고 맞아요. 얘기하셨는데 오늘 6,240 6,240대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처음에 과연 5,000피 시대가 오냐 이런 것만 했을 때도 에이 조금 안 올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벌써 6,000피고 그러면 시중에서는 이제 7,000피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정도냐라는 얘기가 좀 많잖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아요. 우리나라 증시가 외신에서 주목받기 쉽지 않습니다. 2년 전 거슬러 올라가면 네. 2024년 코스피 수익률 꼴찌예요. 전 세계 맞아요. 꼴찌. 지난해 처음으로 1등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두 달도 채 안 지났는데 50% 가까이 올라서 1위입니다. 2위인 대만보다도 2배 이상 상승률이 높아요. 자, 그러다 보니 누가 더 급해졌느냐? 아까 제가 개인들만 포모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외국인들도 포모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지수 전망치를 높이고 있는 기관들 상단을 보게 되면 네. 맥쿼리, 호주계예요. 노무라, 일본계예요. 그렇죠. 가장 우리나라에 부정적인데 모건스테인이 반도체 겨울 온다고 했던 데들이요. 이런 데가 뭐 7,500, 7,900, 8,000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일부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이제 기관들은 계속해서 개인의 이제 ETF 자금을 해서 매수를 하고 있지만 개인들의 행태를 보게 되면 오히려 외국인이 사면 팔고 외국인이 팔면 또 밑에서 받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공매도 특히나 두 종목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현대차에 공매도 잔고, 대차 잔고가 굉장히 늘어나긴 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라는 건 고점을 예측하지 말자. 대신에 우리가 이제 증시격언에 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란 얘기를 하잖아요. 어차피 한 번쯤은 조정을 받을 거예요. 조정을 받고 떨어질 때 어깨쯤이다라고 생각할 때 다시 매수하는 게 낫다.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가 훼손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회사들 외국계 증권사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이렇게 높게 보는 이유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에요. 아마 반도체 이제 이 뭐 맥쿼리의 분석은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300조 원이 넘을 것이다.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 300조는 지난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43조예요. 네. 연간. 그거의 7배 넘을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최근 1분기 동안 실제로 한 배가 올랐어요. 네. 실제 메모리 가격과 낸드 메모리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반도체가 꺾이지 않는다면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는 건 천정은 열어놓는 게 맞습니다. 예. 현대차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로봇도 있고 다양한 것도 있지만 이 새만금에 투자를 좀 하겠다라고 네. 하는데 좀 다양한 투자를 하잖아요. 이게 좀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은 이 현대차는 만년 저평가주예요. 네. 제조업으로 해서 점유율을 놓고 차는 많이 파는데 고질적인 노사 문제 있죠. 그러다가 네. 지금 뭐 라스베가스 가전쇼를 이제 기점으로 여기 제조업 아니야. 여기 휴머노이드 로봇주야. 라고 하면서 몸집을 불렸어요. 1단계로. 네. 몸집을 불렸는데 오늘도 사실은 하락 출발했어요. 그런데 새만금에 갑자기 9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예. 투자 내역을 봤더니 우리가 가장 유망하다는 AI, 수소 전기차, AI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리고 3만 대 규모의 휴머노이드 로봇 공장을 구축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정부 추산 뭐 이렇게 되면 연간 이제 고용 창출 7만 명 이상 고용 창출 효과와 우리 경제 전반에 16조 원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새만금이잖아요. 새만금은 바다를 메꿔서 한대잖아요. 현대하면 생각나는 게 서산개척 그렇죠. 기억나시죠? 이게 정정회장 때 만든대요. 네. 여기 물길이 너무 개척지라는 건 바다에 간척지를 이렇게 방파제로 쌓아서 메꾸는데 네. 당시에 물살이 너무 세서 돌을 갖다 내도 금방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폐유조선 갖다다가 막아봐. 배로 막은 거죠. 배로 막았어. 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우리나라 쌀 생산량 여기가 한 연간 9만 톤이에요. 네. 3위의 쌀 생산지예요. 그래서 아마 현대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입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햇반 좋아하시죠? 거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서산에서 현대에서 만든 쌀이거든요. 네. 아마 이걸 오늘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것 같아요. 네. 아마 고 정정 회장도 굉장히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좀 울컥했던 것 같아요. 아마 네. 이런 정의선 회장도 아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현대차는 아마 이제 오늘도 주가 11% 올랐어요. 이런 하락장에서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하락장에서도 올랐는데 더 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경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